일단 그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IDM 회사들, 네. 예를 들면 그 인텔이나 뭐 삼성전자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IDM이라고 하면 네, 종합반도체 회사로 이제 네. 설계도도 만들고 설계도대로 제조도 아. 직접 하는 쪽이에요. 이제 원래 반도체 제조라는 게 그러니까 설계 회사가 있다 그러면 설계도 그래서 넘겨주는 건데 그 본질을 보면은 파운드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한 트랜지스터들을 조합해서 설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IDM 회사들은 그런 걱정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계를 하다가 좀 이슈가 있으면 제조 쪽에서 뭔가 새로 해줘도 되고 제조에 문제 있으면 설계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최적화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회사들은. 최적화의 정도가 높고 그래서 뭐 비용도 확 아낄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 같은 회사한테 조금 위협이 되기도 하고 인텔도 파운드리 한다고 하는데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설계도를 약간 뭐 나쁘게 말하면 베끼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외부의 그 팹리스 파운드리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파운드리 사업 뭐 2010 몇 년, 2015년, 뭐 14년 이럴 때 파운드리 시도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팹리스 회사들인데 이쪽은 그 제조가 없는 회사들, 오로지 지재권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면 파운드리에 만들어줘 하는 건데 이제 이런 회사들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장을 지을 때는 뭐 10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그런 걱정이 없고 순수하게 그 두뇌 노동만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긴.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사업들과 비슷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신 예전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파운드리 숫자도 줄고 파운드리 덩치가 크니까 이제 좀 회사 외적인 문제를 생각할 게 많아졌죠. 예를 들면 파운드리와의 관계가 좀 거시기해지면 이제 정말 칩이 잘 나왔는데 웨이퍼를 많이 못 받았다. 이러면 이제 뭐 손가락 빨아야겠죠.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물론 그런 식으로 비즈하진 않을 텐데 파운드리들이.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파운드리도 선호가 있긴 할 거예요. 얘네랑 일하면 좋았어, 여기랑 일하면 싫었어, 이런 거 가지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네. 진짜 그 TSMC 네. 파운드리만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여기가 혁신의 스타트 지점은 아닌데 파운드리가 대신에 이거 없으면은 반도체 쪽에 혁신이 좀 안 나오는 이런 물건이죠. 되게 어떻게 보면 실속이 있는 거예요. 그 AP 회사들 입장에서 예전 퀄컴, 브로드컴, 요즘 미디어텍이 막 치고 나가는데 예전 미디어텍이 설계를 엄청 잘했어요. 그리고 퀄컴은 좀 못했어요. 근데 TSMC의 그 모바일 고객은 결국 그 다음 해 스마트폰 판매량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퀄컴이 잘 못 만들었으면 미디어텍 거 좀 더 채택되면 미디어텍이 그만큼 캐파 가져갈 거고. 마켓 예측이 훨씬 쉬운 쪽이죠. 항상 그 꽉 찰 만큼만 하면 되니까. 뭐 이런 게 파운드리 장점이겠죠. 그러면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이 팹리스 기업들은 네. 조금 그 삼성전자보다는 좀 네네. TSMC를 선호해서 좀 그쪽으로 물량을 좀 몰아주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일단 점유율을 보면 TSMC 더 좋아하는 거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꼭 예전에 삼성에 대한 비선호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 TSMC랑 해왔던 그런 그 무형의 신뢰랑 그 같이 호흡을 맞춰본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파운드리에 들어오는 팹리스 고객들한테 중요한 건 타임 투 마켓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부터 설계 시작해서 칩을 언제부터 팔 수 있나 이게 짧을수록 좋겠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제 뭐 차기 3나노 이런 거 제조는 3개월 빠르게 하는데 그 중간에서 설계하면서 이제 TSMC랑 없었던 트러블 이런 걸 겪으면 결국 칩 나오는 기간이 똑같다고 해봐요. 그런데 성능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TSMC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점유율 좀 작았던 회사가 이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 왜 파운드리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구글 같은 회사, 뭐 테슬라 같은 데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은 최근에 좀 정확하게 팹리스의 영역으로 살짝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한 500명, 1000명 뽑던 시절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 있는 반도체를 가져다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 한 몇백 명 수준으로 만들 건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반도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짜본 적 없는 소프트웨어를 짜면 문제가 되게 커요. 아무도 안 써봤잖아요. 그럼 버그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칩 버그인지 칩도 버그가 있어요. 내 소프트웨어 버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포럼 뭐 포탈 이런 데 가서 질문을 해요. 내가 이 칩에 뭐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보시 대답을 하겠죠.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답 안 와요. 근데 그럼 누가 그런 걸 쓰고 싶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인텔 CPU면 CPU 이런 걸 사다 쓰는 게 되게 대세였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마켓에도 인텔 CPU로 이제 코드 짜는 사람 많고요. 뭐 한 2010년 뒤에는 암도 좀 생기고 했지만 근데 이제 구글처럼 덩치가 엄청 커갖고 우리 1년에 서버를 뭐 10만 대씩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요. 네. 그 구글이 만든 그런 설계한 반도체 중에는 그 유튜브 전용 반도체도 있어요 보면. 근데 이거 뜯어보면요. 그 안에 이제 인코딩 하는 부분이랑 디코딩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코딩 하는 부분 이제 동영상 압축하는데 네. 디코딩 하는 거는 내가 동영상 불러오면 압축 풀어주는 곳인데 네. 그 사이즈까지 자기들이 비율을 다 조정해놨어요 보면. 그 자기들이 쓸 코덱만 딱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인코딩 디코딩 비율도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유튜브 사업 한 30년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고객들을 보니까 인코딩 디코딩 비율 이만큼 나오더라 해보면. 그러면 인텔 CPU 10만 개로 할 거 한 10,000개면 될 거라고요 이거. 그러면 효율이 올라가죠. 물론 거긴 대가가 있어요. 그 자기들이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팹리스에서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이 칩에다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니까 스스로 사람도 키워야 되겠죠. 근데 제가 칩 10개 쓸 거면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뭐 칩 설계하는데도 100명 200명씩 필요할 텐데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자기들이 가르쳐서 쓰면 이득이 나올 만큼 덩치가 커진 거죠. 와, 그렇구나. 네. 그 아마존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없다고 보니까 인텔도 파운드리 진출을 하려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PU는 정말 편해요. 내 이걸로 인코딩도 할 수 있고 디코딩도 할 수 있고 뭐 이걸로 예를 들면 포토샵도 할 수 있고 엑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유튜브에서 인텔 와갖고 난 인코딩 디코딩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칩이 어디 있어요. 그걸 설계 안 했잖아 인텔은. 그러니까 또 다른 게 들어가지 않고 그 구글 아니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또 속도도 빨라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유튜브 입장에서 나머지 뭐 분기 예측기 뭐 뭔진 몰라도 돼요. 그런 CPU의 다양한 요소들은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상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자율 독보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이제 스스로 가르쳐서 하면 이득이 되겠구나 싶은 거죠. 그렇게까지 된 거군요, 구글이. 네, 맞아요. 와,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한 30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어떤 그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거 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이 유튜브 사업 보면 하여튼 스트리밍 서비스를 손에서 놓겠냐 이거죠. 예를 들면 구글이 유튜브를 1년만 할 거면 그런 걸 설계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요 칩 한 번 만들면은 한참 쓰고 한 번 또 그 미세 공정으로 강화하면은 또 비용 낮아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설계한 칩으로 갈아치우겠죠. 야, 그러니까 또 기존에 해왔던 그 반도체 강자들이 또 긴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원래는 그 반도체 회사들, 이건 심지어 메모리 회사들도 좀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좀 소프트웨어 회사랑 소통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태계의 바닥을 깔았어요. 그럼 그 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서로 상호작용 주고받으면서 코드를 교환하면서 생태계 쌓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볼륨 자기들 사이즈 확 커져버리니까 자기만의 작은 성을 하나씩 만드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런 건 보통 그 인텔 같은 IDM한테는 되게 뼈아프고요. 파운드리한테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커져도요. 스스로 파운드리를 할 만큼 칩을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이 전 세계에서 사는 CPU 비율이라 봐야 뭐 몇 %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파운드리는 전 세계의 뭐 60% 대상으로 비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의 한 뭐 10배씩 커지는 거 아니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기존 팹리스랑 경쟁하고 IDM 볼륨 뺏어오는 걸 행복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삼성이 애플한테 이렇게 부품 그 공급할 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체 휴대폰을 만든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이 쭉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IBM PC 나왔을 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표준이 없던 컴퓨터들을 모아갖고
하나의 볼륨을 만들었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 CPU로 전부 IBM PC 인텔 CPU로 전부 좌양좌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도 인텔 소프트웨어는 돌아간다는 믿음 하에 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커진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또 계속 커지니까 이제는 스스로 그런 거 하나 만들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야,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반도체 분야를 우선 IBM, 팹리스, 소프트웨어 나눠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파운드리 이제 뒤에서 그냥 보면서 많이들 싸워라 좀 이럴 수 있는 쪽이죠 이제.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게 이제 TSMC는 삼성전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는 그 설계 쪽에서 넘어온 거를 제조해준다고 막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설계한테 규칙은 줘요. 우리 3나노, 예를 들면 TSMC 3나노 쓰려면 요런 모양 트랜지스터로 요렇게 되는 연결만 된다 이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하는 거죠. 그게 되게 파운드리가 어려운 점이고 그 파운드리가 어떻게 보면 신뢰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삼성 3나노 같은 것도 2019년에 처음으로 그 설계 가능하게 오픈이 됐거든요. 공장은 언제 돌아가요? 2023년, 22년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럼 공장이 없이 지금 몇 년간 설계하는 건가요? 팹리스가 그럼 처음 받아서 긴 쪽은 뭐 3년, 4년 하겠죠? 근데 그렇게 3, 4년 동안 설계하는데 파운드리에서 막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해봐요. 야, 내가 저번에 이런 10종류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 5개를 갈아치울 거지롱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진짜 그대로 만들어야겠네요. 그 설계 기간이 그렇게 막 몇 년씩 걸리나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뭐 조그만 칩은 뭐 한 달 만에 하겠지만 보통 그런 게 뭐 부가가치가 높은 건 아니고 CPU 같은 것도 2년 이상 설계한다고 했어요. 인텔 같은 것도. 와,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설계도를 넘겼는데 그 만드는 쪽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울하죠. 어떻게 보면 좀 TSMC 같은 회사를 선호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게. 그러면 거의 TSMC는 설계 도면대로 그냥 거의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실수는 하죠. 근데 남들보다 낫다 이런 느낌인 거죠. 수율도 삼성전자보다 높은 거고. 뭐 왔다 갔다 했지만 그 EUV 들어오고 나선 TSMC가 확실히 지금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보통 파운드리 하면 TSMC, 삼성전자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미국의 인텔이죠. 인텔이 많이 또 투자를 하고 관심도 많이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인텔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인텔도 이제 활로를 찾으려면 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많은 회사들이 기존 인텔 생태계를 벗어나려고 해요. 보면 인텔도 그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원 API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모델을 좀 키우는 거죠. 근데 그렇더라도 유튜브 같은 움직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칩 설계를 스스로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그쪽이 스스로 설계하는 거 인정하고 대신 끌어오는 거죠. 제조는 해준다.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무기도 있어요. TSMC나 삼성한테 없는 무기를 몇 개 가지고 있죠. 원래 그 파운드리 안에서는요. 그 파운드리 예를 들면 TSMC 3나노가 있다 그러면 3나노로 설계된 설계 자산은 주고받아요. 팹리스끼리. 그러니까 퀄컴이 만든 어떤 설계를 그러니까 퀄컴이 TSMC 3나노로 만든 건 뭐 브로드컴에서 써볼 수도 있고 뭐 애플은 그런 거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그만 설계 자산을 파운드리 안에서 주고받아요. 마치 그 청계천 상가처럼 이제 파운드리를 그 커먼 그라운드로 놓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검증을 이제 TSMC가 도와주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인텔은 스스로 CPU 설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IP를 또 가지고 있어요. TSMC 같은 데 끼케야 SRAM 뭐 이런 정도만 있을 건데 인텔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설계 자산은 훨씬 다양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 생태계를 유지하는 설계, 예를 들면 그 X86 CPU 일부 주면서 나머지 메이저한 설계는 니들이 해라 이런 모델을 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마냥 승산 없이 달려든 건 아니에요. 기존 파운드리에게 없는 그 장점을 제공할 수는 있고 다만 이제 컬처를 만드는 게 훨씬 큰 문제겠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3강, 삼국지 뭐 이렇게까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인텔에 달렸고 인텔이 첫 고객을 뭐 첫 고객 실제로 2024년에나 들어와요. 그 고객이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고 가냐에 달렸죠.
근데 뭐 여전히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건 삼성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TSMC는 그 같이 설계하는 회사가 잔뜩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TSMC의 자본 투자, TSMC를 가로막는 그 치고 들어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자본 장벽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1년에 20조씩 투자하는 장벽뿐만 아니라 TSMC 기반으로 설계하는 수많은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자체도 TSMC를 그 지켜주는 거대한 장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TSMC가 가지고 있는 보호막은 자신들의 막강한 자본 투자랑 시키지도 않았지만 퀄컴이 TSMC로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TSMC로 설계하고 온갖 짜잘한 회사가 TSMC 맞춰서 설계하는 그거 역시 얘들의 장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큰 고객에게 좋은 경험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거대한 벽에 구멍을 내는 것이 이제 모두의 챌린지인 거죠. 진짜 뭐 미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네. 이쪽으로 해 아니면은 또 가격을 엄청 뭐 깎거나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텔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건 처음에 프라이스 컷을 좀 세게 넣고요. 그리고 그 스케줄 그 제조 스케줄 나오면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잘 해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번쯤 그 백악관 회의에서 그 팹리스 그 대빵들을 한 10몇 명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조의 그 미국으로 회귀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쯤 맡겨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서만 인텔에 맡기는 게 두려운 건데 다 같이 맡겨보면 사실 해볼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신사업을 진출하려는 회사가 인텔의 신사업과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런 회사에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큰 선물 중 하나는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이제 경제에서 그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써야 들어오는 거. 네. 우리 쿼티 키보드나 그 CDMA 같은 건 똑같죠, 이게. 그러면 그 기간이 네. 그 아무리 많이 좀 빨리 잡아도 2024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뭐 인텔이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발표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강자들이 있구나, 기업들이 있구나. 스캔을 해주셔가지고 이해에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이제 기업들 또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요즘에 좀 저자님만의 좀 관심 이슈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암이랑 엔비디아 인수가 이제 무산됐잖아요. 전 사실은 이제 암이 어떻게 하려는 거지 좀 이런 고민은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그 암에 대해서 분석한 거 보면 애널리스트들 그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몰라, 그거 컨셉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싸게 파는데 이런 느낌이 많아요. 라이선스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소프트웨어들 트렌드 따라간다고 하니까 그 암 발표하는 거 보면 설계 벌려는 거 엄청 많아요. 진짜. 네. 모바일용으로는 코어텍스 X하고 A도 하고 뭐 A710 이렇게 빅, 미들, 리틀 이런 거 하고요. 뭐 저기 서버용으로 뭐 RS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자기들 말리도 뭐 설계해야 되고 GPU니까. 근데 그런 것도 타일로 만들어서 서버용 맞춤형 칩도 만들겠다고 하고. 근데 항상 암을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저는. 니들 자산으로 그게 되냐? 뭐 이런 니들 매출로 그게 돼?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위기가 좀씩 새어 나오긴 하잖아요, 밖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스냅드래곤 시리즈들 그 발열이 후끈후끈한데 이거 지금 거의 한 10와트 넘게 쓰거든요, 이게. 네. 이게 어느 정도는 삼성 파운드리 잘못도 있지만 그 암 설계를 가지고 가서 TSMC 4나노 제조한 것도 보면 8와트, 9와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특정 상황에.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GOS 관련된 건가요? 뭐 그거랑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암액에서 설계를 사다 쓰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칩에 발열이 나올 케이스 3개 있죠. 하나는 맡긴 파운드리가 망해갖고 이제 칩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 원래 원했던 성능에서 조금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암이 잘못 만들었을 경우. 애초에. 셋째는 암은 잘 만들었는데 그거 받아서 이제 그 합치고 설계하는 삼성, 퀄컴, 브로드컴이 잘못했을 경우. 근데 생각보다 암의 지분이 좀 커 보여요. 이거 그래요? 네. 왜냐하면 벌려놓은 게 많기도 하고. 왜냐하면 순수하게 단일 코어 성능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작업 하나만 넣었을 때요. AP에. 그거 보면 애플이 확 치고 나가거든요. 네. 이건 그냥 설계 문제예요. 이거는 그 같은 작동 속도에서 애플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애플이 설계를 잘한 거고 암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 애플은 암의 의존도가 낮은가요?
그러니까 애플은 ARM에서 어느 정도만 쓰냐면요. ARM이 사용하는 명령어 있죠. 그러니까 ARM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돌릴 권리만 사서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PU들은 인텔 CPU는 한글을 쓰고요. ARM은 영어를 쓰고 이런 느낌인데 영어를 쓸 권한을 받은 정도예요. 근데 이제 삼성이나 퀄컴 같은 데는 영어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느낌이 ARM에서.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란 게 그 설계인 거죠. CPU 설계. 그때 어떻게 보면 ARM은 ARM 원류인데 그 애플 쪽에게 그런 단일 설계가 밀리고 그러면 안드로이드 진영이 기분이 좋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을 보면 솔직히 여기 인수되거나 진짜로 빨리 IPO해서 어떻게 보면 주주들 압력으로 자본 끌어모은 다음에 설계 능력을 확 끌어올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 ARM은 IPO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와, 그렇구나. 진짜 자본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전 지금 좀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일을 좀 덜 벌리기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 경쟁자의 인텔이 일을 막 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텔은 사실 ARM보다 1년에 10배 이상 돈을 벌어요. 제 기억으로. 그 순이익만으로. 네. 그 공장에서 얼마 떼도 설계 IP에 넣을 돈이 넘쳐나죠. 왜냐하면 인텔은 버는 돈 한 절반 배당하잖아요. 원래. 네. 투자할 때 안 보이니까 배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ARM은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좀 더 인수되었으면은 네. 좀 설계력에 있어서 좀 더 올릴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돈 잘 버는 편이고 설계 인력도 많잖아요.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쿠다라는 거 기반으로 되게 생태계에 막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대부분 PC 기준의 생태계예요. 실제로 모바일의 그래픽을 이제 좀 쿠다는 원래 그래픽에 많이 썼지만 지금 인공지능 할 때 쓰잖아요. 그렇게 용도를 좀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좀 완전히 그 춘추전국 시대에 가까워요. GPU는 네. 그 모바일에서. 네. 근데 쿠다 같은 게 이제 깡패처럼 들어오면은 사실 모바일도 쓱 정리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면 이번에 그게 인수가 네. 무산된 게요. 네. 합병인가요? M&A? 네, M&A를 하려고 했죠, 원래. 근데 그게 무산된 게 ARM에 좀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좀 공포를 불러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엔비디아는 트랙 레코드상 좀 공정을 저해하는 일을 과거에 몇 번 했고요. 그리고 ARM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퀄컴 입장에서 ARM을 누군가 인수했어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인수했어요. 그럼 삼성이랑 관계 꼬이면 ARM을 못 쓰게 되죠. 근데 예를 들면 TSMC에서 퇴출되면은 삼성 파운드리 가고 이런 게 되는데 ARM 자체에서 퇴출되면 이거는 모바일 시장에서 그냥 퇴출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는 ARM으로 쓰여진 소프트웨어를 스냅드래곤으로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 회사들이 다 이랬을 거예요. 그냥 아무도 인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솔직히 머릿속으로는 그냥 다 10%씩 인수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ARM에 이렇게 무산이 된 게 꼭 ARM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또 참 안 되다 보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을 그렇죠. 타개해 갈지 그렇죠. 진짜 모르겠네요. 제가 볼 땐 그 증자를 확 해주든지 아니면 진짜 IPO 해갖고 지금 ARM이 하고 있는 그 라이센스 정책들을 주주 프레셔로 갈아엎어야죠. 이제 5배씩 받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싼 거는 칩당 0.2센트 이런 식으로 받는데 1불씩 받아라. 야, 그러면 진짜 이게 되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네요. 저자들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문제 같은데요. 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짧게는 좀 지금 안드로이드들 난장판의 이유 중 하나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이제 그 서버나 가속기 합쳐진 그런 거대한 그 엔터프라이즈 마켓에서 인텔과 ARM의 그 줄다리기를 결정할 문제이기도 해요. 아마 예를 들면 아마존 이런 데도 ARM에서 설계 가져다가 서버용 칩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ARM의 서버용 칩 설계 능력이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데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런 데들 입장에서는 ARM 라이선스 피가 높아지는 건 좀 걱정인데 그렇다고 라이선스 피를 너무 낮게 가져가다가 ARM 설계 자체가 그냥 폭망해버리면 이제 같이 폭망하는 형태가 되겠죠. 만약 여기서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모바일 생태계로 봤을 때는 iOS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 하나씩 생겨날 수 있겠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폰이 바뀌는데 어떻게 보면 AP가 안 좋으면 처음에는 기믹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대빵 좋은 걸 쓸 수도 있고 그쵸. 뭐 겨울에 따뜻하다는 식으로 막 빡빡 우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것도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이슈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렇구나. 네. 요번에 엑시노스 같은 거 만들려다가 만들긴 했는데 결국 대규모 런칭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좀 파운드리 신뢰 문제를 잘 잡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타임 투 마켓 이런 거. 네. 삼성도 과거에 좀 그 엑시노스 이런 거 스스로 CPU 설계를 했었는데 잘 안 되니까 그거 포기하고 이제 받아다 쓰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스냅드래곤보다 전성비도 딸리고 여러 사정이 있어서 아마도 요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첨단 공정 4나노 중에서도 이제 4나노 중에 제일 밀도 높고 전력 덜 쓰는 걸 아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의 그러니까 설계만 놓고 보면 스냅드래곤보다 조금 여류일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선단 공정을 선제적으로 쓰려고 했던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스냅드래곤은 조금 더 좋은 설계에다가 설계는 좋은데 대신 약간 옛날 공정 쓰고 삼성은 약간 설계가 밀리지만 첨단 공정을 써서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노하우 생기면 삼성 파운드리 매출을 늘리고 이렇게 하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이거 좀 뻥난 거죠, 결과적으로. 그 엑시노스 2200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삼성이 어느 정도 좀 설계를 마진을 크게 가지고 간다든지 해서 룰을 좀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안에서. 제가 이제 삼성의 작년 발표를 보면 AMD에서 GPU 설계 받아갖고 우리 전력도 덜 쓰고 성능도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홍보를 했다는 건 설계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칩 자체가 동작을 안 하면 우리 칩 성능이 엄청 좋아요라고 얘기하지 못했겠죠. 그거 돌려보고 얘기했을 텐데. 또 되게 삼성전자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정확하게는 자기들이 그 순간에 보이는 거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쪽에서 뭐 된다라고 했거나 그랬으면 그거는 믿고 발표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게 파운드리의 좀 제조 능력의 좀 문제. 네, 저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랑 전체적으로 업무 관행, 뭐 업무 스타일 이런 데들의 이슈가 아닐까. 뭐 제가 그 안에 있진 않으니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듣는 분들은. 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 더 그 제조 능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정확하게는 근데 고객과의 소통 문제 이런 게 더 큰 이슈가 아닐까? 뭐 이렇게 짐작밖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이슈가 생겼는데 고객에게 말을 잘 못하고 있거나 혹은 고객 입장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는데 어떤 패스로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아무래도 그 램 쪽보다는 그 비메모리, 네, 그렇죠. 메모리 쪽보다는 역사가 짧아서 역사도 짧고 메모리는 공산품이잖아요. 메모리는 하는 역할 솔직히 말하면 뭐 몇 개 없어요. 전원 꺼라 켜라, 읽어라 써라. 그냥 공산품이고 갖다 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파운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2, 3년 설계하는 동안 계속 파운드리랑 소통을 해야 된다고요. 그 소통이구나.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역사도 짧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네요. 뭐 물론 삼성도 그렇게 역사가 짧은 곳은 아닌데 파운드리로. 그렇죠. 그때도 주력도 아니었고. 네, 뭐 근데 가야 할 길이니까 한 번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이해가 또 되는 측면도 있네요. 네, 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조사님 이제 좀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 와서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좀 미래를 좀 어디서 좀 발견할 수 있을까? 네. 사실 삼성전자는 하는 사업 영역이 워낙 넓어갖고 그냥 뭐 전부 잘하면 좋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파운드리 거의 가져가야죠. 일단 파운드리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직 설계하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면 거의 커지는 파이기 때문에 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분야도 이제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로 그 좀 기존의 메모리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핌 같은 것들, 프로세스 인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든 다음에 최초의 그 큰 고객한테 쓰게 만들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왜 PIM이라는 게 왜 있냐면 제가 이제 기존의 컴퓨터는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CPU가 뭔가 일을 해야 되면 메모리에 저장하고요. 그러면 메모리에 저장하고 가져왔다가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뭐 값을 좀 더했다가 저장하고 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 발전하는 걸 보면 CPU 안에 그 멀티코어화는 꽤 빨라요. 근데 메모리는 메모리 용량 증가도 좀 많이 더뎌지고요. 좀 더 중요한 건 대역폭. 그러니까 메모리가 CPU에게 한 번에 줄 수 있는 데이터량이 그 원하는 만큼 빠르게 늘어나진 않아요. 잘 보면. 그래서 그 데이터 전송하고 이런 거에 시간이랑 파워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우리 요 데이터 중에 일부는 정말 간단해요. 예를 들어 숫자 1 더하기나 한 숫자 1000개 정도 한 번에 그 값을 하나씩 올려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메모리가 직접 해주면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값을 하나 값 1000개를 올리려고 하면 CPU가 첫 번째 값 읽어와, 값 올려, 다시 써. 그래 1000번 하겠죠. 느려지는 거구나. 네. 아니, 원래 CPU는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그냥 CPU가 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값 1씩 다 올려. 1씩 다 더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두면은 데이터 전송이 없었죠 여기. 네. 믿고 가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최적화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거의 단점은 뭐겠어요? 기존처럼 돌릴 수 없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존에는 그냥 소프트웨어가 메모리 지정해서 값 올리라고 하면 올릴 텐데 이제는 그 예전에 삼성이 핌 만들었다가 그 핌을 배워야 되는 거죠. 핌에 명령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OS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근데 대신에 이런 거 한번 쓰면 고객들 중에 이런 그 메모리 안에 그 숫자 연산 많은 고객들은 엄청 좋을 수도 있어요. 빨라지는 거죠. 맞죠. 고객들 엄청 크다고 이제. 고객들이 사면은 한 100만 개씩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 가격 5배 받는데요. 예를 들면.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성능 10배 올라가면 5배 받아도 사갈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한 고객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에서도 네. 많이 좀 스타트업 같은 데서도 많이 좀 나타나는 게 그 막 기술이 좋고 제품이 엄청 좋아도 그렇죠. 예. 그걸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출연하면 그래도 투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벤처를 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 그 머신러닝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대비 2배 빠르다, 3배 빠르다 이런 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빠르려면 압도적으로 빠르던지. 왜냐하면 그 칩을 쓰는 대가는요. 네. 그 유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에. 너희가 이 칩을 사서 예를 들어 엔비디아 거 대신 우리 벤처 칩을 쓰면 2배 빨라. 그 2배는 좋은 성능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맞추느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맞추느라 비용 더 들죠. 결정적으로 내년 되면 2배 빨라요, 엔비디아는. 맞네요. 근데 이 벤처는 이제 김이 빠져갖고 그 다음 세대 칩도 안 나왔어. 왜냐하면 작년에 비즈를 못했거든. 맞아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하다가 이제 손가락 빠는 거죠, 이제. 그럼 시간만 날린 거야. 이거 되게 그 신형 반도체 뭐 많은 신기술이 겪는 문제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요소들 봐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회사 투자하고 싶으면 큰 고객 잡은 애들. 그게 아니면 기존 칩으로는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안 되는 거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 핌 같은 거는 특정 목적에서는 기존 CPU랑 메모리를 아무리 빠르게 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소통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핌을 갖고 좀 이런 좋은 움직임이 비즈니스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는 있나요? 혹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글쎄 밖으로 보이는 건 모르겠더라도. 근데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왠지 좀 그런 거를 이미 깔고 가지 않았을까?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막 R&D 기술 막 이렇게만 접근하진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런 칩들은 근데 만들면 고객들 중 예전 아마존 같은데 뭐 달라고 해볼 수는 있어요. 이게 그 되게 아마존 같은 데도 서비스를 까보면 메모리가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 램 캐시 형태로 뭐 이렇게 캐싱해 놓는 서버들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램 사용량 크거든요. 혹은 데이터베이스도 램 사용량이 크죠. 대신에 이제 밑에 데이터베이스 쪽 완전 아래쪽 코드는 다시 써야 되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존처럼 덩치가 크면 한번 써봄직하지 않나? 그래요, 저는. 근데 그런 건 보통
뭐 아마존도 그렇고 삼성도 그런데 크게 발표는 안 해요. 보통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그런 또 새로운 흐름이 네.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뭐 모바일? 모바일은 그냥 하던 거 하는 수밖에 없어. 플립 접어야 될까요, 이게? 뭐 폰을 접는다. 네. 접지 말고 접어라, 뭐 이 정도 그냥. 근데 어느 정도는 모르겠어요. 퀄컴 이제 폰의 부품으로서 AP를 놓으면 퀄컴은 자체 설계하다가 집어 던졌다가 누비아를 다시 인수했어요. 그 누비아가 그 기존 애플 사람들을 모인 그 암 기반 CPU 설계하는 회사인데 아마 이거 암이 좀 별로 상황이 별론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퀄컴에서. 네. 그러니까 버렸던 사업을 거의 1, 2년 만에 다시 인수해서 시작하는 거겠죠.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필이면 그 AP 시장 리더네, 퀄컴이죠. 그럼 그거를 따라가야 될까? 그건 불확실하죠, 사실. 근데 그런 흐름 자체에서 뭐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될진 몰라요.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쪽에 좀 기술 좋아하는 그런 입장에선 좀 잘 좀 해봐 좀 이런 게 이제 암한테 일단 제일 먼저 암이고 어떻게 좀 해봐 삼성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네. 혹시 그 요즘에 뭐 바이오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예. 혹시 그런 것도 그 삼성전자의 미래 경쟁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바이오 같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에 가까운 모델을 하는 거고 저는 그런 모델은 삼성 스타일에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로봇은 정확히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좀 정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를 들면 저는 자율주행차 같은 건 규제의 문제지 이거는 확실히 밸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도 뭐 테슬라식 자율주행 있고 그 구글이 하는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있잖아요. 저는 이 두 개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운송을 하는데 제 자가용은 그건 제가 타고 움직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가다가 조금 한 5,000km에 한 번씩 에러가 나도 제가 잡으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만드는데 완전 자율주행차로 24시간 도는 물류를 만들 거다. 그러면 라이다 같은 거 써갖고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게 좋죠. 라이다는 비싸고 그 테슬라식은 좀 싸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애들은 이미 마켓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완전 자율주행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화물업계 그 운전자 숫자 확 줄어들겠죠. 아마 좀 플리처럼 돌아다니겠죠. 혹은 이제 사람이 꼭 앉아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는 그 숙련된 기사가 가야 될 거리도 좀 그냥 앞에만 보고 있는 사람 앉아도 되고 신분당선화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반하는 거네요. 네. 근데 저는 로봇에서 정확히 무엇을 챙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로봇 기술들은 필요하긴 할 건데 네 발로 걷는 로봇,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거 재미는 있죠. 이제 발로 차도 일어나고 하니까. 그 일어나서 뭐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좀 일어나면 재밌잖아. 뭐. 이제 이건 제 개인 소감이에요. 저는 그쪽에서 로드맵을 보여줘야 되는 건 이제 기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하드웨어 쪽이라서 뭔가 또 삼성전자가 잘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하면 잘하겠죠. 근데 그걸 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무엇을 대체하고 싶으냐 혹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어디를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로봇이나 바이오는 조금 더 아직 구체화되는 그런 게 좀 그렇죠, 예.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파운드리랑 메모리 반도체는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그런 그렇죠, 미래인 것 예. 같기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진짜 메모리에서 핌 같은 거는 이거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 큰 기업이 그걸 물어가지고 그렇죠, 바꾼다고 하면 약간 이거는 기존에 해왔던 그 뭐 표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완전 바꾸게 되는.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런 걸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핌을 하는 회사는 물론 뭐 하이닉스도 있고 뭐 설계 회사들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그런 거 먼저 가갖고 누군가 그렇게 삼성전자 맞춰서 쓰면은 이제 나머지 회사들 줄줄 끌려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반대로 다른 회사가 먼저 하면은 삼성전자도 줄줄 끌려다니게 되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빨리 이거의 효용 높은 고객 잡아갖고 뭐 간과 쓸개를 다 빼주면서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뭐 잘 안 돼 이러면 막 뛰어가고 막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부터 좀 잘했지만 더 그 위치가 강고해질 수 있겠네요. 예, 다만 이제 기존의 메모리를 잘했던 강점에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이런 거 잘하려면. 네. 왜냐하면 기존 메모리 소모품이었어요, 말했지만. 그냥 좋은 성능을 잘 만들어서 주면 그냥 슬롯에 껴서 썼을 뿐이죠. 근데 핌을 잘한다는 건 성능 좋은 핌을 그냥 만들면 가져다 써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핌이 처음 나온 순간에 세상에 핌을 제일 잘하는 건 어디야? 삼성전자겠죠, 예를 들면. 네. 혹은 뭐 하이닉스일 수도 있고 어디가 됐건. 그럼 자기들이 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저쪽은 핌은 몰라요, 고객은. 근데 그 메모리에서 뭔가를 하면은 뭐가 좋아지는지 알아요. 그러면 소통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삼성 쪽에서 이거 이렇게 써보는 게 어때요? 뭐 이쪽에선 당신들이 이렇게 쓰면 빠르다는데 느린데 왜 이래? 그러면 또 해결해줘야 되고. 이제 기존보다 좀 더 훨씬 강한 고객 인터랙션이 필요해지죠, 이제. 그래서 파운드리를 조금 더 한번 여쭤보면은 이게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그 TSMC와의 점유율을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7나노 때 벌어졌잖아요. 네. 뭐 계속 그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가요? 그냥 요 정도 차이는 그냥 왔다 갔다.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삼성 4나노 이제 원래 5나노로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또 세일즈 시작되니까 당연히 뭐 매출 점유율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래서 뭐 올해 올랐다고 막 좋아하고 올해 내년 떨어졌다고 막 그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막 그렇게 유의미한 격차나 갭은 아니다. 저는 사실 그냥 매출이 오르는 게 꺾이면 좀 걱정을 할 텐데 점유율은 좀 떨어져도 매출 오르고 이러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매출이 커진다는 건 삼성 파운드리라는 생태계 안에 멤버가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주고받을 설계 자산 많아질 것이고. 네. 그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수율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것도 그냥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냥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근데 지금 양산하는 공정은 아주 많이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무엇이 됐건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넣어서 수율을 올려가긴 하겠죠. 다만 이제 세간에 들리는 그런 소문이 이제 진짜로 수율이 너무 낮고 그러면 결국 삼성이 원가를 포기해야 되니까 수익성은 나빠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막 그 주요 고객들이 TSMC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긴 하는데 뭐 글쎄 그건 모르죠 저도. 네. 근데 아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디멘시티 9000 나온 거 보면 아까 한 얘는 8와트 9와트 쓴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스냅드래곤이 한 20%쯤 차이가 나요. 그 전력 사용량이. 근데 원래 그 미디어텍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퀄컴의 상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경쟁사인 미디어텍이 TSMC 4나노를 써갖고 20% 가까이 좋다 그러면 써보고 싶겠죠. 그거 뭐 삼성이 싫어서 이런 문제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수준의 설계인데 마켓 탑을 뺏겼다는 건 좀 존심도 상하고 시그널도 안 좋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삼성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고객을 위해서.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그 GAA 방식을 3나노 때부터 그거 삼성의 뭐 공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게 더 빨리 올해 하반기인가요? 뭐 약속은 그런데 실제 칩 나오는 거 보기 전에 모르죠, 사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TSMC는 GAA 방식을 아직 3나노에 쓰지 않는 건가요? 3나노까지 핀을 쓰기로 했어요, TSMC는. 아마 뭐 그 이유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TSMC가 지금 핀펜 넘어오고 하는 거 보면 핀에 되게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아직 GAA가 연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복잡한 지표들을 두고 한 결정일 거예요. 그럼 TSMC가 GAA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가겠죠. 핀은 계속 위로 이제 이 핀펫으로 미세화한다는 거는요. 제가 예를 들어 트랜지스터가 이만하면 핀을 요런 두께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 줄일 거예요. 그럼 핀을 더 뾰족하게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한하게 뾰족히 높일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특성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핀이란 방식을 버리고 층층이 이렇게 통로를 쌓는 식을 하겠다는 게 GAA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텔도 리본펫을 간다고 했고 그것도 이제 GAA예요. 그럼 당연히 TSMC도 그건 따라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GAA 방식을 좀 일찍 도입하고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의 좀 그 격차를 줄여가는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핀에 자신이 없어서 빨리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결정했을 때 자신들이 가진 GAA의 특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로 새로운 고객을 가져간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어차피 앞에서 피는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좀 많이 고생하더라도 GAA랑 EUV 쓰는 노하우를 빨리 땡겨가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이 GAA 방식 3나노 이게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뭐가 됐건 애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좋거나 엄청 피말리거나. 그러네요, 참.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또 여러 얘기 해주셔서 조금씩은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감히 제가 따라잡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집에 가서 기도나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신뢰 사업이잖아요. 고객 하나를 놓고 2, 3년간 어떻게 보면 없는 공장으로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죠. 우리 3년 뒤에 무조건 공장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커뮤니케이션 문제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들은 이제 저는 인하우스 툴, 내부에서 없던 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던 사람들인데 되게 사소한 것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현장에서 고객사, 팹리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에게 움직일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 해결하려면 진짜 위에서 뭘 크게 가지고 크게 갈아엎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역할을 좀 잘 나누고 그리고 고객 쪽에 붙어 있는 엔지니어들이죠. 그쪽에는 인싸력이 강한 사람을 모아갖고 좀 더 진심을 듣고 이런 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객 쪽에서랑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투명하게 넘기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제 투자하는 쪽은 그중에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자본으로 해결하고. 근데 실제로는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원가를 포기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밀도를 포기하고 대신 좀 완성도가 낮아도 돌아갈 수 있게. 예를 들어 칩의 크기가 80 대신 한 90이 되더라도 대신에 약속은 맞출 수 있고 원하는 전력 소비는 좀 줄일 수 있고 원하는 정도로 나오고 뭐 그런 식의 역할이 분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에 있지 않은 게 잘 몰라요. 아마 그런 것들이 문제 아닌가 싶어요. 소통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신뢰, 약속, 시장에 좋은 제품을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좀 삼성 디지털 프라자 이런 느낌에 가깝게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고객단에서. 철저한 AS 센터. 그러니까 영혼을 빼서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고객 입장에선 이슈 제기를 했는데 그 이슈가 뭐고 언제 해결될 거고 이거 아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게 확실히 메모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비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으로도. 제가 근데 이제 파운드리 몇 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깨 너머로 저런 거구나만 슬쩍 본 건데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너무 좀 희망 회로를 돌려본다고 하면 뭔가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육체 노동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하면 점점 이게 뇌를 쓰는 듯한 그런 분야로 가는 것 같아서 나중엔 또 막 이게 더 멋진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훨씬 예측하기 힘들죠. 이거 그냥 투자를 몇 조 했다고 막 박수치고 그럴 것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거 결국 의외로 현장에서 왜냐하면 아무리 엔지니어 수가 많아도 예전 퀄컴과 컨택하는 엔지니어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있겠죠. 의외로 그 안에서 결정되는 게 많을지도 몰라요.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과 계속 가까워져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인터랙션도 왜 늘었냐면요. 점점 특성 조절이 힘들어서 그래요. 옛날 벌크 팹 이런 거 쓸 때는 그놈인 시절이 많았어요. 그냥 이대로 만들어하면 응 하고 만들어서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3D 트랜지스터 구조가 나오면서 트랜지스터의 특성도 되게 분포가 다양하게 나오고 밀도를 줄이려면 희생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요. 이제 파운드리도 옛날엔 그냥 설계도 주면 밀도 줄여줬다고 하면 이제 역제한을 많이 해요. 야, 우리가 굉장히 특성은 안 좋은데 되게 작은 트랜지스터가 있다. 이제 셀이 있다 우리한테. 그러면 요런 셀로 너희가 자주 가동하지 않는 회로는 요런 걸로 만들어 하면은
그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상호작용들이 있어요. 계속 상호작용은 올라가요. 삼성이 메모리에서 핌할 때 소프트웨어랑 상호작용을 늘려야 되는 것과 파운드리가 팹리스랑 상호작용을 늘려야 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이유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핌도 없어도 됐을지도 몰라요. 메모리가 1년에 2배씩 빨라졌으면. 그거 안 되니까 최적화를 해보는데 소프트웨어에게 선택지를 주는 형태가 되는 것뿐이에요. 파운드리도 옛날보다 미세화가 안 되니까 팹리스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지를 잘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설명 잘 해주고 처음 보는 거 할 땐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이네요. 네, 그렇죠. 되게 이런 모르겠어요. 이걸 소프트 파워라고 불러야 될까? 저는 그런 인간 파워가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야,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이 서구화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사고방식이. 그 어떻게 보면 서양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이.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의 쇄신이 훨씬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야, 삼성전자의 미래를 소프트 스킬에서 발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냥 쉽게 던지면 소프트웨어 잘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소통 방식, 이제 소모품을 팔면 그냥 가게에서 집어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점점 줄어갈 것이다. 네. 그 또 기사를 보니까요. 네. 그 M램 기반 인메모리 컴퓨팅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그래서 뭔가 세계 최초 이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근데 M램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냥 저장 소자가 캐패시터면 D램이고요. 그리고 뭐 그 레치 4개 엮으면 S램이고 이래갖고 이거는 사실 소자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M램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핌을 한번 열어보면요. 말한 것처럼 그 메모리가 스스로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스로 연산하는 메모리도 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한 종류의 핌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D램 기반 핌인데 이거는 그냥 램 안에다가 CPU의 역할을 하던 그 연산기 몇 개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 특정 셀에서 진짜로 숫자를 더하고 그런 거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메모리에 그냥 값을 흘려 넣으면 뭔가 계산돼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앞에서 말한 그 D램에 있는 핌은 쉽게 말하면 계산기에 제가 숫자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그 여기서 나온 M램 핌 같은 건 제가 예를 들면 여기 관이 하나 있고 양쪽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 물 2개 합친 정도 나오겠죠, 물의 양이. 이건 이해되시죠, 지금? 근데 그런 식으로 연산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 흘리는 방식의 단점이 뭐겠어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물이 좀 배관에 묻기도 하고 뭐 흔들리면 조금 새고 그러니까 1리터 1리터인데 뭐 1.98리터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확도는요, 원래 기존의 컴퓨터에서는 그런 정확도가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코드들 보면 만약 입력값이 1이면 뭐하고 입력값이 2면 뭐하고 3이면 뭐하고 이래요. 근데 1.99 나오면은 2여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코드 깨질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인공신경망 이런 게 유행하면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인공신경망은 그 신호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좀 둔해요. 별 신경 안 써요. 이런 거에 제가 지금 앞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 뭐 대본 같은 거 인데다가 글자에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이런 경우면은 기존의 코드는 난장판이 되는데 인간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노이즈에 강해요. 그래서 그 인공신경망 기반으로 돌아가는 애들은요 좀 숫자가 좀 틀려도 돼요. 더할 때마다 좀 틀리게 나와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을 노리고 나오는 반도체들이 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그 숫자를 1 더하기 1은 2를 정확히 만드는 회로는요, 트랜지스터가 수천 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1 더하기 1 하면은 2쯤 나오는 그런 거는 트랜지스터 개수 확 줄어요. 확 줄어요? 네. 대신 정확하지 않죠. 과거에는 근데 정확하지 않으면 못 썼어요. 근데 인공신경망은 정확하지 않아도 써요. 극단적으로 제가 지금 웅달님 대화하는데 뒤통수로 뻥 치면 그 뇌세포도 그 전기 신호가 막 변해요. 그래도 하는 말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그냥. 네. 그렇게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돌려서 아예 그 정확도 포기하고 밀도를 그냥 연산하는 밀도를 확 높여버리는 거죠. 또 그런 방식이 또 있는. 뭐 근데 이런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쓰려면 그 고객이랑 해야지. 이런 물건들의 경쟁자는 그 엔비디아 쿠다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쿠다도 생태계 강하죠.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쿠다로 안 되는데 이거 되는 거 보여주는 거랑 그럼 이걸로 뭐 할 거냐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물건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고객 누구 잡아서 뭘 해낼 거냐. 뭐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라는 게 막 갑자기 이게 막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바로 연결이 돼서 뭐 주가 상승하고 이렇게 막 보기에는 조금 더 그 간격이 그렇죠. 있다 맞아요. 봐야 되는 거군요. 아, 네. 그 디램에서도 세대 교체 얘기하면서 DDR5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DDR5는 좀 더 쉬운 형태예요.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소나타 다음 세대가 나왔다 좀 이런 느낌이에요. 뭐. 네. 보통 DDR4에서 5 넘어가고 뭐 이게 4, 5 있으니까 1, 2, 3도 있겠죠 아마. 그럼 그럴 때마다 표준에서 좀 더 그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표준도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그 대역폭도 늘리고 그런 조치들을 해요. 그냥 그런 물건일 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기존 고객들도 그냥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겠네요. 성능 이런 건 뭐 핌 같은 거랑은 무관하게 그냥 이미 이런 칩을 만들기 전에 인텔 같은 CPU 회사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DDR5 컨트롤러가 이미 박혀 있죠. 그러면 그 이미 표준 맞춰서 같이 만든 거예요. 공산품이 되는 거죠. 확실히 그 메모리 쪽에서는 계속 앞서가고 그게 계속 돈으로 좀 연결되는 간극이 좀 짧고.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좀 그 주가가 부진해서 그런지 그 뭐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막 좀 크게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잘하지만 다른 생태계가 너무 약하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항상 질문이에요. 일단 제일 큰 거. 이것저것 다 잘하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어요. 네. 반도체에서 눈에 띄는 나라들 몇 개 있어요. 미국, 대만, 한국. 네. 또 있나? 없죠.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뭐, 그때요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설계 장비, 뭐 후공정 이런 거 약점이 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기사를 보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소재를 해야 되냐. 그럼 모든 소재 다 하는 게 맞냐. 예를 들면 대만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잖아요. 네. 대신 한국보다 하는 그 글로벌 첨단 산업은 적어요. 네. 거의 그 파운드리 원툴 몰빵처럼 살고 있죠. TSMC를 좀 핵무기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자동차, 철강, 석유 다 하죠. 반도체도 하고. 근데 우리가 어떤 소부장에서 한국에 내재화를 한다는 거는 인재를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돈도 돈이지만. 이런 기술들은 돈만으로 되진 않아요. 전 거기에서 그 트레이드 오프를 알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런 걸 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그래도 리턴이 좋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메모리에서 세계 탑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맞는 기계 점유율은 메모리 점유율만큼은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목표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장비 소재 후공정 없으면 하나 막히면 위험하니까 우리 전부 하나씩 하자. 전 그런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좀 국가의 외교가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특정한 소재가 반드시 한 개의 나라에서만 나온다. 근데 이거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럼 그 나라랑 끊기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죠. 심지어 미국조차도 대만과 관계가 꼬이면 반도체 만들기 힘들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모바일로 좀 넘어와서 그 모바일에 그 혹시 GOS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 뭐 저도 삼성폰 쓰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되게 좀 생각이 많이 복잡한데 보면 일단 처음에는 저는 진짜로 이게 히트파이프를 뭐 줄여갖고 발열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길래 혹시 그런 짓을 했다고 실망인데 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그건.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해체해 놓은 것들을 좀 봤죠. 그거 보면 S22는 실제로 좀 그 흑연 패드 이런 것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 많이 했다는 S22 플러스랑 울트라 까놓은 걸 실제로 그 한 겹씩 까는 거 보면 베이퍼 챔버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편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S22는 그 이미 동일 칩이긴 하지만 기본 성능을 좀 깎아서 내놨어요. 그리고 S22 플러스랑 울트라는 좀 더 높여서 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그 발열 솔루션 설계가 잘 됐나 안 됐나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영상을 또 찾아봐요. 여러 개 폰을 같은 환경에 놓고 돌린 걸 봐야 돼요. 근데 네. 예전에 제가 집에서 46도 나왔다.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방 기온을 모르잖아요, 다들. 네. 그러니까 폰 여러 개 둔 걸 그 벤치 돌리는 걸 보면 또 온도는 그래 나쁘지 않아요, 보면. 왜냐하면 사실 삼성이 진짜로 발열 설계를 완전 잘못했으면 그냥 고스 풀어줄게 안녕 빠이빠이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뒤집어졌겠죠, 그러면. 리콜하고 막. 그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고스 없이 이제 예를 들어 너희가 벤치마크 성능 이만큼 나온 데서 샀는데 고스 때문에 안 나온다고? 근데 이쪽에서 풀어줄 수 없으면 정말 사기죠, 그건. 그거 풀어줄 수 있었잖아요. 좀 뜨거워지긴 했죠. 근데 경쟁 폰들만큼만 뜨거워요,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는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거면 뭐 삼성이 유달리 온도에 좀 민감한 그런 거 있는 건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나마 전 이제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판매한 디바이스에서 그 발열 솔루션의 장난질 이렇게 좀 그러네. 그쪽에서 원가 절감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가 이제 실제로 일하던 입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고스가 그거잖아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근데 그 안에 보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있고 그랬어요. 뭐 근데 게임은 아니잖아. 좀 게임 같은 요소가 있다고 한들 그러면 왜 그렇게 돌리냐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삼성이 과거에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 그 고스를 좀 그 요술봉 마냥 휘두른 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아닌 걸 제어한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뭐 일단 삼성에서 오피셜하게 아니라고 얘기는 했죠. 그리고 이거 지울 수가 없죠, 앱이. 그러면 지울 수 없는데 가끔씩 내 앱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보면 그렇게 원래 소프트웨어가 해야 될 일을 한 번씩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처리 못한 흔적도 남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그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그 설명은 솔직하게 좀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쪽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수는 많지 않을지언정 그런 쪽은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열 얘기 이런 거 말고 제가 말한 것처럼 고스가 왜 이런 거 제어해? 이러면 그러면 거기는 퀘스천이 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 왜 제어를 하는 거죠?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발열 제어라고 하면요, 사실 고스로 제어 안 하고 전부 다 아래 커널 단 스로틀링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벤치마크도 돌려보면 발열 크면 스로틀링 걸려요. 게임도 하다가 느리면 스로틀링 걸리죠, 당연히. 다 풀려 있는 벤치에서도 커널 단에서 가장 그 위험 제어하는 곳에서 제어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고스가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발열 솔루션의 원가 절감은 뭐 제가 봐도 그게 뭐 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별로 발열 그 원가 절감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왜 소프트웨어를 해결하고 싶었던 게 뭔지 이런 거 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더 보험으로 그렇게 한 건가? 이제 그쪽에서는 얘기를 그 발표된 거 뭐 이런 거 좀 찾아보면 인스타그램 앱이 CPU를 너무 잡아먹어서 배터리를 뭐 잡아먹는 이슈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해는 되지만 역시 질문이 났죠. 그걸 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로 해결했느냐. 전 차라리 그런 이슈들을 가끔 겪었다고 하면 고스를 이제 그 요술봉처럼 쓰는 게 아니고 아예 또 그런 서비스를 하나 올리고 고객한테 알려주고 그냥 그 전부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 게 목적이라면. 이제 저는 일은 아니고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쪽 있었던 입장에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이게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그 GOS로 인스타그램 앱을 이렇게 좀 제어했다는 게, 그럼 그게 만약에 GOS가 아니라고 하면, 고스가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좀 귀찮으니까 그냥 GOS로 그냥 툭 쳐버린. 뭐 그건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돌리면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스타그램이 발열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코드를 뺐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몰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차라리 정말 그런 이슈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하나씩 다 그냥 권한 요청해서 받고 권한 요청해서 받고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권한 요청을 GOS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뭐 팝업이라도 띄워줘야죠. 이 앱이 지금 뭐
그 앱을 만든 회사에서 그 어떤 버그 때문에 그 좀 제어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뭐 제가 모르는 사정이 많을지도 몰라요. 뭐 어쨌거나 저는 그래도 기기 자체가 그 진짜 뜨거워서 못 쓸 상황은 아닌 게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알아서 그냥 GOS가 앱을 제어하는 거니까, 그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이슈는 그거였죠. 기존에는 이런 거 제가 벤치마크를 보고 사요. 네. 폰의 성능을 보려고. 폰의 성능 100이구나. 근데 그 전에는 그 홍보했던 100으로 돌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보스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앱이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최적에 그게 안 돌아가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보여준 성능으로 돌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화나겠죠.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네, 당연히 문제 되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나마 다행하는 건 원가 절감이 심해서 고스를 못 풀 레벨이었으면은 뒤집어졌겠죠 아마. 근데 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00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90이라고 말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애초에 마케팅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 근데 그런 식이면 그냥 100으로 해도 그냥 고스를 안 쓰고 팔아도 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 이미 되게 괜찮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안에서 되게 좀 그 온도는 위험하다는 그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되게 역시 이게 공학을 하셔서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니 너무 좋은 게 이게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좀 혼란스러운 게 이거 리콜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노트 때도 뭐 아이폰도 뭐 그런 거 있었고 막 이런 걸 막 들으면 헷갈려요.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이거 꼭 기술에 대한 이해는 아니고 일단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좀 방법론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월가 절감했느냐 어디 했느냐 발열이냐 그러면 다행히 유튜브 시대니까 뜯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보면 돼요 그거. 그것도 막 어떤 분들은 막 중국산으로 막 저가로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거기서 단가 막 낮춘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식이 없으니까. 뭐 근데 가능성이 빵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막 지르는 것보다는 일단 좀 나오는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폰도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테스트했더니 47도 나왔어. 근데 내가 인터넷에서 샤오미 보니까 42도래.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걔들은 랩 환경이고 자기는 집에서 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럼 또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늘어놓고 돌리는 것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막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건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뭐 말씀드렸지만 아예 원가 절감 흔적이 어마어마하면은 고스를 껐다가 사고가 터질 것이고 그러면 진짜로 오마이갓 이러면 되겠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이 막 GOS 논란 그리고 막 갤럭시 S22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뭐 시장에서 뭐 엄청나게 브랜드가 깎였다. 뭐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도 보시면서 모바일 사업부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펀더멘탈적으로 건들 것이다. 뭔 일이 날진 모르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했는데 다 그런 거 없고 실제로 원가 절감이 심해서 그런 결론 났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판단하긴 이르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나온 것들 봤을 땐 다행히 팔아먹고 양산해 놓은 폰들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마 그 소송 걸린 것도 예를 들면 삼성이 이런 걸 증명하면 이제 고스를 풀어줬더니 홍보한 성능을 모든 앱에서 낼 수 있다. 그럼 뭐 2달치 이용료나 물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홍보했던 성능이 절대로 안 나오면 그건 그냥 리콜감이고 못 두드려 맞겠죠. 근데 2달 동안 안 돌아가는데 2달 뒤에는 그냥 돌아가요 상태면은 뭐 그러면 오케이겠죠 아마도. 참 저도 이게 오늘 저자님을 정말 잘 만나게 된 게 앞에서 이게 반도체에 대한 이해도 높아진 것도 있지만 갤럭시 S22를 샀거든요. 그래요? 곧 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의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원가 절감 이런 것보다는 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했으면 정말로 그 딱히 해명에 따르면 감춰야 될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오픈해서 해결하시라. 그리고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는 그냥 게임만 건드려라. 그럴 거면. 그리고 뭐 그러니까 게임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고스가 구현된 형태 자체가 그 순간에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해결해주기 딱 좋아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고스라는 앱이 가진 어마어마한 권한을 알게 되니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스란 게 예를 들면 좀 이런 거예요. 예전 웅달 유튜브라고 해서 왔더니 막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비밀 용병업체고 뭐 이런 그런 느낌이 받으면 그럼 당연히 괴상한 소문들도 생겨나고 사람들 잘 모르면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이런 저는 사람들이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안 문제 이런 거 신경 쓰는 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폰 제조사가 폰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알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혹시 그 애플에서도 네. 이번에 그 중저가 시장을 좀 이렇게 노려가지고 네. 뭐 생각보다는 싸게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얼마더라? 60 얼마 이런 네, 59만 원인가? 59에서 네. 그 최대 용량 90만 원. 그래요? 왜 비싸네요? 그 용량 비싼 거 원래 뭐 용량 장사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중저가 시장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건 나와봐야 안 돼 사실. 저는 애플의 그 브랜드 파워 이런 것보다는 네. 웨이퍼 얼마나 구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좀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TSMC에서 만들 거잖아요. 네. 근데 5나노는 인기가 많아요. 엔비디아도 이제 점프인했고 뭐 AMD도 아마 쓸 거고 젠4에. 네. 근데 애플도 원래 안 만들려던 거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 수요 커지겠죠 아마. 저는 그쪽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뭐 애플이 이 계획을 옛날에 짰으면 아마 퐁퐁 찍혀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면 뭐 조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SE는 5나노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5나노로 만들었던 예전 칩을 쓰니까. 그러면은 뭐 이게 뭐 그냥 뭐 특별히 뭐 이슈 뭐 새로운 이슈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애플이 또 새로운 폰을 내놨구나 대응해야겠네 라고 네. 생각하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이게 더 들어보긴 해야 되겠지만 미디어의 네. 뉴스로 접할 때는요. 네. 뭔가 갤럭시가 S22가 흔들리고요. GOS로 흔들리고 또 A라인이 나오는데 A라인은 좀 잘했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애플이 여기서 중저가로 치고 나갔는데 가격이 싸다. 성능은 또 되게 좋다. 막 이러니까 이게 뭐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애플이 그런 중저가기 처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씩 했다가 안 했다, 했다가 안 했다. 근데 그 프리미엄 폰에 들어가는 그 칩을 그대로 쓴다고 하고, 뭐 M1 칩의 성능이 너무 좋다고 하고. 근데 그 전에도 그냥 그 애플 기존 칩을 썼어요. 네. 왜냐하면 애플 입장에서 같은 해에 만들 두 종류의 칩을 설계할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전 세대 플래그십 칩을 그냥 갖다 넣어 버린 거겠죠. 네. 아마 그래서 마진은 생각보다 높진 않을 거예요. 애플 네. 입장에서도. 아마 실제로 안드로이드가 해야 될 걱정은 그 삼성의 브랜드 파워 깎이고 이런 것보단 암 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이 모바일 사업부가 네. 막 파운드리나 메모리만큼의 네. 중요성은 좀 덜 뛰는 건가요? 삼성전자 자체로 봤을 때는. 그 과거 한 10년 전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제 메모리는 2010년 초반까지도 계속 삼성전자에 돈을 빨아먹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사업부가 스스로 번 돈으로 투자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사업부 돈을 끌어다 썼죠. 그럼 그 돈 되는 건 다 모바일이었죠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바일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이렇게 가보면은 파운드리나 이런 곳에 그 미세화의 한계가 오면서 같이 그 성능으로는 해볼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공산품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공산품화가 진행되면 애플처럼 통통 튀는 애들이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아지긴 하겠죠. 되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회사들이 살려면 손을 잡건 회사 하나쯤 날아가서 한 점유율 40% 되는 회사쯤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상 iOS에 가까워지는 거죠. 안드로이드를 쓰긴 하는데 제조사 하나가 한 40~50% 먹는다. 그러면 그때는 좀 해볼만 하겠죠. 그 저자님께서 네. 그 타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네.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모아가고 있으시다고. 네. 애플이나 다른 주식은 안 모으시나요? 이제 저는 계속 이렇게 삼성 모으고 있는데 작년으로 돌아가면 후회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지금도 모으고는 있어요. 일단 근데 이거는 제가
맥스 이득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이라기보단 잘 알고 이제 적어도 쿠션이 깔려있는 회사를 갖고 있으면 마음은 편하다. 그러면 그 편해진 마음으로 이제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데 쓰겠다는 그 개인 전체를 최적화하는 느낌에 가까워요, 사실. 그럼 종합적인 면을 그게 다 고려했을 때 반도체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 기업들 중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계속해서 좀 매수해가는 관점 여전하신 건가요? 네, 뭐 그렇죠. 저는 그냥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어들진 않을 시장 갖고 있고 내가 이걸로 뭐 10배 버는 건 불가능하겠죠. 10배 번다고 하면 삼성전자 세계 지배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신에 뭐 배당은 쭉 나올 것이고 내가 좀 예를 들면 그 지금 러시아 같은 위기가 딱 생겼어요.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부품 받아오는 업체는 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긴 망하진 않겠죠. 뭐 주가는 내려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내가 발을 뻗고 자느냐 아니냐 이런 거죠. 이제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되게 좀 독특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저의 그 삼성 하이닉스 비율이 어디서 한번 공개됐는데 아주 충격적인 비율인데 보면 이제 저는 그때 부적 같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이 부적 같다는 의미 뭐냐 하면요. 제가 하이닉스 다닐 때 전 이런 사람이었어요. 메모리 시장 무조건 큰다. 그러면 뭐만 보냐 하면 메모리 회사 사이에 그 상대적으로 기술 격차가 좁혀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하이닉스를 다니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기술 치고 올라가면 보너스가 많이 나와요, 저한테. 그러면 하이닉스가 잘하면 하이닉스 보너스 오르죠. 근데 하이닉스 잘 못해. 그러면 삼성 주가가 오르겠죠. 네. 저 그렇게 밸런싱 해놓은 것 뿐인 거예요. 네. 제가 삼성 직원이었으면 저 하이닉스 주식을 샀을 거예요, 아마도. 많이 사놨겠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하이닉스 직원이니까 안 살 수 없으니까 부적마냥 들고 다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적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또 해칭을 해놓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 소득이랑 본인 일자리로도 해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웅달님도 지금 유튜버인데 뭐 유튜브는 그런 시즈널리티는 없지만 아마 예를 들면 투자 유튜버라고 하면요. 그 갑자기 전 세계 주가 40% 50% 하면은 아마 투자 유튜버 조회수 막 급감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부업을 찾는다고 하면은 맞아요. 투자 유튜브에 완전히 상보적인 거를 하는 게 맞겠죠. 자기 개발도 하고 문학도 하고 뭐 아니면 예전 불황에 잘 되는 건 뭐 있어요? 술 담배인가? 네. 뭐 그런 편의점에서 술 담배라도 잔뜩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예요. 네. 혹시 그러면 애플하고 TSMC는 안 보세요? 외국 주식이잖아요. 사실 요즘은 많이 고민합니다. 내가 계좌를 하나 또 뚫어서 해야 되나. 투자에는 국경이 없다고도 하고. 네, 국경은 없는데 그 fee는 있어요. 수수료는 존재하죠. 세금도 있고. 그러면 혹시 그 애플이나 TSMC는요. 여기도 막 나중에 10배 되기는 어렵고 그런 건가요? 애플이 뭔 수로 10배가 되겠어? 아이폰 10배 팔 거예요? 뭐 전기차 팔아가지고. 뭐 전기차 시장이 아이폰 시장이 한 10배 되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애플 사이즈가 10배 되려면 진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사과마크만 박혀 있어야 될 거요. 아마 여기 전등이 있는데 보면 여기도 사과마크 있어야 아마 10배가 될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TSMC도 거의 마찬가지고. 네, 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모으고 계시다는. 뭐 특히 TSMC 10배 되는 건 뭐 힘들죠. 왜냐하면 ASML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제조를 10배 늘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캡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 그런데 예측하기 쉽죠. 혹시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좀 떠나서 그 저자님만의 좀 이렇게 텐베거 주식 이런 거 뭐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건 혹시 없으세요? 딱히 없어요. 직접 스타트업을 하셔서 텐베거를 아니면 헌드레드 100배를 하시거나. 모르죠 그거는. 빵이 될란지 그냥 뭐 해보는 거에 가깝죠. 언제 해보겠어요. 저는 또 저자님이 약간 너무 지니어스한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거 까놓고 보면은 쭉쟁이일 수도 있어요. 다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 저자님 혹시 뭐 전반적으로 질문 다른 것 같은데 못다한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요. 내 직업은 책장수니까 많이 사세요. 이제 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부를 때마다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요. 그 책이 되게 전문적이고 시류를 타지 않는 책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매년 되는데 매년 이렇게 조금씩 개정해서 증보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힘들어 실제로 써보면 내가 왜 이 짓을 이랬나. 근데 또 스테디셀러로 잘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출판사 쪽에서는. 뭐 그래도 다행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좋은 행보 그리고 대중적으로도 이렇게 지식 나눠주시면 그런 전문 지식이 사실 대중의 입장에서 되게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근데 예를 들면 투자하는 분들이 이거 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그 반도체 얘기할 때 쿠다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 2배 빠른 게 좋은 거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뭐 구태 이거 마무리라고 하면 이게 생태계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요. 저 파운드리 생태계 이야기도 했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뭐 우리 10배 잘해 이런 회사들 볼 때 되게 신문 뜨고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시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저는 그냥 큰 회사를 하는 이유는 이건 제 투자의 그 신념 같은 거고 제 취향에 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회사들에 대한 힌트가 없는 건 아닌 거죠, 여기서. 적어도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작은 회사가 새로운 칩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회사가 지금 하겠다고 한 게 얼마나 큰 파도를 해치겠다는 건지 요거는 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생태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칩이 그냥 단순 부품이나 소모품에 가까우냐 아니면 엔비디아 쿠다 생태계를 막 깨고 들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칩이라고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투자의 관점을 넓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자님 오늘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의 저자이신 정인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